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가 위축되어서요. 실제 GDP가 잠재 GDP 수준을 하회하면서 GDP 갭은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앞서 11장에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필립스 커브에서 확인했던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자, 필립스 커브입니다. GDP 갭이 제로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간다면 지금 필립스 커브에 어떤 충격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아까 봤던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GDP 갭이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기 시작하겠죠. 여긴 제로고 인플레이션의 증감률입니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는 것은, 자, t기의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t-1기의 인플레이션 레이트보다 더 적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되면 인플레이션율은 이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제가 조금 전에도 드렸었는데, 기업들은 자신이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이제 가격을 인하하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다수의 기업들이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가 되는 상황에서, 다시 말하면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에서, 자,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하락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메커니즘으로 사실 폴 볼커의 디스인플레이션 팔러시가 사실상 성공하게 된 것이죠.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최초 경제는 10%의 인플레이션율이 지속되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파이 제로라고 하기는 좀 웃기긴 한데요. 쭉 해서 과거부터 쭉 해서 지금 현재 바로 지금까지, 이거 파이 좀 이상하죠. 이거 지워버려서 좀 이상하네요. 지웠어야 되는데. 해서 바로 10%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폴 볼커는 이러한 상태를 끊기 위해서 명목 이자율을 인상을 한 것이고요. 사실 타이트 모니터리 팔러시가 이러한 의미겠죠. 명목 이자율이 인상된다는 것은 사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사람들은 사실 화폐를 보유하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줄어들겠죠. 이자율이 높다는 것은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커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명목금리를 인상해서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게 된다면 경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S 커브를 따라서 이제 리세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GDP 갭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라고 한번 해보죠. 자, 다시 말하면 GDP 갭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은 실제 액추얼 GDP가 포텐셜 GDP 밑으로 2% 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세션으로 들어갈 테니까 실업자들도 다수 발생할 것이고요. GDP 갭이 2%가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 지금 우리 GDP 갭이 마이너스 2%예요. 대략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대략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2020년 1, 4분기 현재 상태가 대략 마이너스 2%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경제 침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노동이든 자본이든 경제 전체 생산에 활용되는 투입 요소들이 이제 아이들 리소스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실업자들도 늘어날 것이고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자본 활용 정도도 떨어지게 되겠죠. 이걸 유틸라이제이션 레이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가동률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공장들은 가동 중단, temporary shutdown이라고 부르는데요. 일시적으로 가동 중단되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게 IS 커브인데요. 사실상 중앙은행은 명목 이자율을 인상을 해서 실질 이자율을 높인 것이고요. 그래서 모니터리 팔러시 커브가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한 것이다. 그러면 최초에 이 점 A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라고 해서 반드시 물가 상승률이 낮아야 된다든가 물가 상승률이 높아야 된다든가 이러한 전제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바로 지난기까지 몇 %였느냐가 사실 중요한 것이지,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서 혹은 장기 균형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율은 몇 %여야 한다
라고 하는 어떤 룰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물가 상승률이 10%가 유지가 되었다라고 전제를 해도 괜찮아요. 이것은 뭐 지금 우리는 이러한 스테디 스테이 상태에 있는 것이죠. GDP 갭은 제로고 현재 실질 이자율은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10%였던 것이죠. 중앙은행이 명목 이자율을 인상을 해서 실질 이자율을 높였습니다. 인플레이션 레이트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거나 혹은 조정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우리가 앞서 전제를 했으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 경제는 A에서 B로 갈 거예요.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고 이제 GDP 갭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제 경제가 리세션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제 필립스 커브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차례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파이 t-1이고 저희가 파이 t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총 공급 충격을 살펴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우린 지금 1기에 와 있고요. 자, 파이 1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0기까지 0기까지 인플레이션은 10%였고요. 자, 이번 기에 중앙은행이 실질 이자율을 높이면서 명목 이자율을 인상을 해서 실질 이자율이 높아졌고 그래서 GDP 갭은 마이너스 2%가 되었습니다. 자, 편의상 필립스 커브의 베타를 2분의 1이라고 두었고요. 그럼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구체적인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였던 물가 상승률이 이제 GDP 갭이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자, 물가 상승률은 1%포인트만큼 이제 하락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 기의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지난기의 인플레이션 레이트 10%에서 1%가 하락한 9%가 되겠죠. 그래서 1기의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기업의 의사결정 결과 자신이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이제 인하할 인센티브가 생기는 것이죠. 수요가 줄어드니까요. 자,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을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0기까지 사실 점 A에 있었고요. 자, 여기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정책의 결과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고 거시경제는 리세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GDP 갭이 마이너스 2%가 되었는데 자, 이때의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이제 하락하겠죠. 그래서 정확히 1%포인트 하락하게 됩니다. 자, 점 A에서 점 B로 자,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한 기간에 이제 1% 정도의 2%에 해당하는 리세션을 감수해서 1%만큼의 물가 상승률을 낮춘 것이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1% 낮춘 것입니다. 자, 2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2기에 우리가 이제 이런 가정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2기에도 여전히 GDP 갭이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2% 상태로 머물러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물론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닌데요. 실질 이자율이 상승한 상태에서 그대로 돌아가 볼까요? 자, 이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이 중앙은행이 명목 이자율을 인상을 했고 그로 인해서 실질 이자율이 상승을 했는데 자, 이 상태가 1기에 나타났고요. 그래서 GDP 갭이 마이너스 2%가 된 거잖아요. 2기에도 이러한 상태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100%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이러한 상황이 한 분기 정도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한 분기 더 지속이 된다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할 수 있다면 대체로 그러니까 가정할 수 있다면 자, 2분기에도 GDP 갭은 이제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자,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1%포인트 정도 하락하긴 했지만 그 상태로 계속 GDP 갭이 2%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마이너스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필립스 커브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필립스 커브는 바로 파이 t t기의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바로 전기의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GDP 갭에도 영향을 받습니다.